네, 이관우 건국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관우 교수 출장 때문에 3주 만에 뵙네요. 네. 잘 다녀오셨고요. 자, 오늘은 각 정당에 있는 최고위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선출을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경선 한창 중인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지금 경험을 벌이고 있는 네. 건데, 궁금한 게 최고위원이 왜 있냐,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이제 흔히 우리가 당 대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또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리고 이제 각 당의 당원 당규상으로 보더라도 당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또 일부러 한번 찾아봤는데. 네.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책임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 중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 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원내대표 등등으로 이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당대표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형식적으로 보면. 바로 네. 그 지점인데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 이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한다면 당 대표가 모든 결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그것이 네. 의결이 되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네. 지금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단일 지도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모든 권한이 대표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최고위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최고위원회가 이제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하면 뭐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제 결정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구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여기서 이제 견제와 균형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견제와 균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부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9명,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저희가 있습니다. 한 8명에서 9명 정도로 국민의힘도 구성되고 9명일 거예요. 네. 예. 구성되는데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거기서 9명이 다 일치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적어도 이제 한두 명, 또 두세 명 정도가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서 좀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일하는 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같은 계파가 예를 들면 대부분 장악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그 당직의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공천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의 이견 같은 것들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러 사람이 관여를 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내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또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항상 두세 명 정도는 좀 다른 이견을 갖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이견이 또 이제 그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대표에 대한 견제 기능. 그렇죠. 근데 그걸 제도적으로 하게 놔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 정당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조를 다 갖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예. 알기로는 대부분은 단일 지도 체제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가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도 사실은 집단 지도 체제를 오랫동안 했었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들면서 아마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집단 지도 체제가 조금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이제 이견들을 좀 합의하고 조정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지도부들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서는 집단 지도 체제가 그 당연하죠, 사실은. 오히려 네.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원래 원칙상으로 맞다. 정당 내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하더라도 당 대표 선거에서 차점자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 어떤 비율을 맞추게 되는 거죠. 주류와 비주류가 뭐 7대3, 6대4 정도로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되면 또 당 내에서 이제 그런 협의들을 거쳐 가지고 당론을 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었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집단
집단 지도 체제가 보통 일반적이다.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를 하는 나라도 애초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 의회제, 의원 내각제 같은 것들을 하는 나라들에서는 섀도우 캐비넷을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네,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느 한 계파가 그걸 다 차지하기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의견이 좀 다른 집단들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단 지도 체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까딱하면 봉숭아학당으로 간다. 네. 그래서 옛날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보면 홍준표, 안상수 두 사람이 걸핏하면 싸우고 툭탁댔던 네. 뭐 이런 것들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여야 정당 모두 과거에 보면은 당 대표와 이제 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이제 일어나서 예를 들면 당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또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렇게 그 단일 지도 체제까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우리 그 정치에서 분당까지 이어지는 사태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무가 도저히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대로는 같은 당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서로 이제 뭐 탈당 분당도 불사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서로 그 안에서 이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저희 집단 지도 체제가 조금 불안하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자주 있으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단일 지도 체제로 가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러닝메이트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특이하게 좀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네. 그러니까 당 선관위에서 러닝메이트제를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이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해준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성화를 이제 해준 건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내부의 고심을 들어보면 지난번 이준석 대표 체제가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불안해서 어떻게 보면 당 대표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그 최고위원들이 좀 있어야 당 지도부가 붕괴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고육지책으로 좀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이게 뭐 더 좋은 제도라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지금의 최근에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단일 그러니까 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그만큼 완전히 성숙됐다고 보기 힘들다. 혹시 이렇게 단순해서 결론 내려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당 민주주의가 좀 후퇴하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 네, 정당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하고 또 토론해서 또 합의도 하고 조정도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정당은 무슨 계급 정당, 이념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정당, 포괄 정당으로 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내 정당이기도 하고 원내에서 합의를 좀 이뤄내야 되는데 원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해를 대변해 가지고 정당들끼리 이제 국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정당들끼리 잘 대변해서 합의 조정하는 것인데 원래는 정당의 역할이 그건데 당 내에서도 그거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확 밀어가지고 그냥 그걸 관철시키자. 사실은 그런 관행이 정당 내부에서부터 그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 정당이 다른 정당들하고는 또 어떻게 대화를 쉽게 하겠어요. 사실상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걸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게 합의나 조정, 대화보다는 자꾸 대결 구도로 간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양당 모두 이제 최고위원이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당연직 최고위원 그 멤버까지 포함이 된 거고. 네, 그렇죠. 선출직은 5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선출직 이제 청년 최고 1명까지 포함해서 5명. 네. 보면 이제 언론은 황금 분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 2명, 네. 아닌 사람 3명.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구성해서 황금 분할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만 보게 되면은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죠. 이제 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당선된 것은 맞는데 사실은 투표 비율로 보면은 60%가 조금 넘었으니까 6대 4 정도죠. 어쨌든 만약에 이제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했다거나 하면 조금 팽팽한 조금 더 대결이 될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6대 4 정도면 사실 그렇게 압도적인 것은 아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비율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이번에 그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나온 분들이 조금 중량감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 박정원 후보는 떨어졌고 네. 장동혁 후보는 이제 당선됐고 이제 청년 최고 진종호 후보가 된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무게감이 조금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진 측면도 조금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우리 저기 지명직 최고위원이 또 있으니까 네. 아마 그렇게 해서 비교적 그 조금 균형은 좀 맞추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지금 지금 민주당은 좀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한 90% 가까운 이제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압도를 한 것은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예. 네, 결선 투표를 피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대표 견제 구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그 구도가 짜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뇨한 최고위원이 지금 들어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지난번에 이제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혁신위원장.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일정한 좀 목소리를 좀 내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모든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누적 득표율이 거의 90%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최고위원도 모두 이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최고위원의 역할로서의 대표 견제라고 하는 그 구도는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으로 봐서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당 대표에서 이제 한 후보에게 쏠리는 비율도 훨씬 더 높고요. 사실은 그리고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 김두관 후보 하고 이제 가깝다든지 그쪽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없어요. 후보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 농담으로는 친명 중에 찐명 고르기도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이번에 그 상황은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후보들을 좀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들이 또 이렇게 득표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그게 조금 이제 이변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은 정당 민주주의나 어떤 그 대표 견제라고 하는 측면에 강조점을 뒀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분위기는 일사불란함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네. 특히 어떤 그 대여 투쟁의 어떤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결국은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방점이 다른 데 가서 찍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전 이제 그 지도부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아마도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내 당원들의 주류가 네.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당이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네. 국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제 당원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또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이제 탈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당원들이 좀 좀 분노했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제 더 한쪽으로 좀 밀어주기가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연임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네, 연임 출마를 이제 의지를 밝힌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 대표 지키기를 좀 더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봉주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내가 더 잘 지키겠다 아니면 더 강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오히려 더 앞서가는 것 같은. 너무 단언하지 마세요. 네. 앞에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후보하고 정봉주 후보는 친한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어쨌든 겉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조금 더 많이 지지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정황상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서 한 발언도 좀 그렇고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재밌는 표현은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워딩을 보니까 어떤 분이 되는 것이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될지 지방선거 대선을 이기는데 누가 더 도움이 될지 당원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시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이제 했던데 아마 이건 조금
좀 미묘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러면 당원들이 정봉주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 대여 투쟁을 가장 잘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전투력이 가장 역시 높다. 선명성, 전투력을 중시했다.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우상호 전 의원이 어디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공천에서 지난번에 이제 탈락한 것에 대해서 뭐 당원들이 조금 좀 불쌍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동정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아마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조금 더 좀 결합돼 있어서 네. 당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역대 쭉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 말고 네. 기억에 남는 최고위원이 있어요? 뭐 몇 분 있습니다만 대체로 좋은 일로 기억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치받은 여러 가지 대표를 치받은 대표를 치받아서 이제 뭐 그 분당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좀 그 말실수를 해서 이제 최고위원들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이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매일 아침 나와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인 브리핑을 할 수 있다,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탈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되면은 항상 발언권이 거의 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경쟁이 좀 사실은 일어나요. 매일 아침에 네. 한 당 대표부터 해서 이제 한 대여섯 명이 동시에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센 발언을 이제 해야 좀 주목을 받거나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언론도 그런 것만 골라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뭐 합리적이고 아주 그 순리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면은 거의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까 네. 이제 흔히 농담 삼아서 아니 그럴 거면 최고위원을 왜 했어? 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좀 강경한 발언들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이 좀 지나쳐서 설화에 시달리거나 이제 아니면 역풍이 불거나 또 그것 때문에 사퇴까지 하는 네.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죠. 그래요. 네. 누가 있었어요? 뭐 제가 지금 뭐 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아니 김조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재원 최고위원 가장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과거에 보면은 뭐 직접 그 이름을 거명하기 그렇습니다. 뭐 서른 최고위원 같은 분도 네, 강경 발언 자주 해가지고 이제 무리가 좀 있었던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근데 바로 거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의 최고위원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최고위원인데 대표와 입장이 달라요. 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걸 마이크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입장을 당의 노선으로 관철시키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게 언론 보도를 많이 탄다는 이 점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단일 지도 체제 하에서의 최고위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의 수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안 해. 해서 사퇴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결국 다 계속 귀착되는 거 아니냐. 네. 구조적으로. 이렇게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는 그 사실은 발언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돼요. 발언의 수위가 오히려 다른 최고위원을 설득해서 한 표를 더 획득하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해요. 이제 왜냐하면 당내에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 내용을 이제 협의를 해봤는데 저렇게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네. 그 의견을 들어볼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실질적인 설득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중립적인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갈 볼까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 네. 단일 지도 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당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최고위원회에서 거의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한두 명, 두세 명 정도가 이제 그 의견에 반대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지난번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그런 유형에 가까웠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설득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경한 배제 내지 좀 면박을 준다든지 소외 내지 네. 왕따. 네. 아니면 이제 가끔은 이제 서로 그 안에서 이제 좀 고성이 오가면서 또 네. 이렇게 다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소수에 속하는 분들은 이제 못하겠다. 이건 이제 최고위원으로서의 상호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견을 왜 이야기할 수 없느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좀
파국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는 그래서 붕괴한 거잖아요. 붕괴했고 당 대표하고 이제 최고위원들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서 네 그렇게 붕괴했던 거고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당의 입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이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지금 같은 단일 지도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의 영향 하에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경향은 분명히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마 이제 정당 내부의 문화이기도 하고 네. 또 정당들 간에 이제 그런 경쟁이 좀 너무 일방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이 지금 서로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뉘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당 내에서도 이번에 국민의힘 그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아니면 아주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폭력 뭐 의자심에 던지고 했던. 네, 네. 네.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제가 아침에 그 뭐 황우여 전 위원장님의 얘기를 뭐 들었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민주적인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괜찮다 그렇게 과열될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용인하다 보면 또 예를 들면 정당 내에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언행들을 하는 것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다 보면 저는 사실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네. 선이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그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씩 계속 용인해 왔던 것이 네. 지금 정치가 이렇게 너무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심지어 정당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고위원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최고위원들을 둘러싼 환경이 뭐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지금 자기의 발언을 쉽게 하기가 어렵죠. 이견이 조금 있더라도 예. 당내 분위기가 만약에 조금 이견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 집단 지도 체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 다양성을 수렴해 들어가는 최고 단위로서의 최고위원회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개파와는 어떤 정당 내 어떤 이른바 정파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입장과 노선에 따라서 다시 그러니까 소정파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정당사를 받아도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당내 정파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이제 참여를 하는 이런 그림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 정당에서는 그 정파가 작동되고 있느냐? 네. 두 거다 양당만 놓고 보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지도부의 구성으로 보면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래 놓고 보면 그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파의 대표성을 띠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인기 투표의 결과물 개인이 되어버리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한계가 되어버리는 이렇게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뭐 그 이제 과거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조금 오래 전입니다만 예를 들면 김대중 총재 시절이죠. 하다못해 네. 총재 시절에조차도 예를 들면 김상현 같은 다른 정치인의 어떤 정파가 일정 부분 있었고 그 부분을 서로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네. 그런 어떤 태도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정파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정파의 수장이 이제 개인적인 인기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 존중을 하느냐. 예를 들면 가장 지금 한국 정치에서 정치를 좀 나쁘게 만들었던 것은 저는 예를 들면 친이 친박 대결 네. 당내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 대결이 너무 극단으로 가버려서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 정권을 결국 탄핵으로 끝나가지고 정권을 잃고 이제 사실 그런 거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상대 뭐 정파라든지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같은 당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대결이 극단화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때는 어느 한 정파가 당 지도부를 주류를 구성하면 완전히 반대편을 이제 그 말 그대로 공천 학살하거나 숙청하는 이런 일들이 서로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당내에서 그런 신뢰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정당 내부의 정치가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이 그래서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당내 이견들이 이렇게 최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잘 반영되지 않으면 아마 다른 쪽으로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뭐 그 두 거대 양당 모두 여성 그 최고위원 한 명씩 거의 그러니까 들어가도록 다 제도적으로 그건 만들어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만든 이유도 어떤 뭐 직능 대표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통로로 네. 사실은 지명직 최고위원 제도로 만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정치적 사회적 소수자 다양성을 내지 다양성. 높이는 거죠. 이것들을 네. 반영해 들어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 이건 바탕에 깔려 있는 원칙적으로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원칙적으로는 청년, 여성 그리고 지명직 최고도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 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을 이제 상대적으로 세력이 그렇죠. 약한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온 후보는 당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쪽이 이제 지역에 배려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내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하면 지금 최고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방식은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는 이 정당이 다양성을 반영하는 그런 정당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단일 지도 체제로 가가지고 쭉 어느 한쪽이 이제 그러니까요. 좀 지배력을 높인다고 하면은 이건 애초에 제도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총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봤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국대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